화약 무기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걸 더 빠르게 많이 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 왔습니다. 소총의 사격 속도가 빨라진 게 그 중 하나지만 그보다 먼저 생긴 속살을 하는 총기가 있었는데 바로 기관총입니다. 이번엔 기관총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기관총은 소총들의 발사 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욕구가 현실에 나온 무기입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빠른데 초기 화약 무기들을 다발로 묶여서 사용한 게 기관총의 시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총열과 약실을 한꺼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사한 방식이지요. 하지만 크기가 화포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그리 오랫동안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현대 기관총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오는데 벨기에에서 개발된 미트라이즈입니다. 미트라이즈는 여러 개의 총신과 약실이 있고 카트리지 형식으로 여러 총열에 한 번에 장전하는 방식의 기관총으로 장전된 카트리지들이 손잡이를 회전하면서 공이를 막고 있는 판이 내려가면 스프링으로 물려있던 공이가 전진하면서 탄피에 있는 뇌관을 때려 탄이 발사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전장식 총신을 여러 개 묶은 방식과 비슷하나 총신 하나하나 장전할 필요가 없이 종이 탄피로 된 탄다발인 후장식 카트리지 교환으로 한 번에 장전하여 장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무기는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사용하며 위력을 발휘했지만 초기의 기관총이다 보니 운용 방식이 정립되지 않고 야포처럼 체급도 크다 보니 포병의 근접 사격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뒤 미국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기관총이 나왔는데 바로 그 유명한 게틀링 기관총입니다. 게틀링 기관총도 다총신 총기이나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금속 탄피로 된 탄을 약실과 함께 있는 총신이 회전하면서 개별적으로 장전한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손잡이를 돌리면서 총열을 회전시키며 약실 장전과 사격을 하는 원시적인 방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당시로선 획기적인 발사 속도를 자랑하였지요. 이 특징은 현재의 발칸처럼 빠른 발사 속도가 필요한 총기들에 아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총은 여러 전투에서 위력을 발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전투인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이 사용하여 일방적인 학살 수준의 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현대적인 기관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맥심 기관총입니다. 커피도 잡지도 아닙니다. 개발자인 하이람 맥심의 이름을 따서 맥심 기관총이라 불렸는데 가장 큰 특징은 탄띠급 탄식으로 기존 탄창이나 카트리지 교환식에 비해 지속 사격 능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그 크기도 기존 기관총 역할을 하던 것들이 야포 수준의 체급이었던 것과 달리 기관초 삼각대 등 구성품들을 별도로 도수운반하며 현장에서 결합해 사용할 정도로 소형화하여 기동성이 향상되었으며 순행 방식으로 총열 외부에 물재킷을 설치, 그 안에 물을 채워 총열의 과열을 막는 방식의 말 그대로 당시로선 획기적인 기관총이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초기에 무시당했지만 당시 제국주의의 서구 열강들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식민지 전쟁에서 학살 수준의 위력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탄띠 방식의 기관총이 아닌 탄창과 유사한 보탄판 방식의 호치키스 기관총도 19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관총들은 초기엔 아직 총기라기보단 포라는 개념이 팽배했던지라 기관총보단 기관포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기관총들이 서로 대량으로 맞붙은 사례라면 러일 전쟁입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맥심 기관총의 자국화 모델을 사용하였고 일본군은 호치키스 기관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총이 대량으로 사용되어 앞으로 있을 전장이 지옥일 거란 걸 예고한 전투인 묘순 공방전 등에서 상호간 대량인 명사상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총들은 그리 큰 발전 없이 1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고 대규모 참호와 철조망과의 조합으로 각국들의 한 세대를 절멸시키는 대참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관총들이 발전하였는데 바로 경기관총의 보편화입니다. 기존의 기관총들은 삼각대에 거치하여
보정진지에서 사용하는 중기관총의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상호 참호간 이동을 하며 전투를 해야 하다 보니 기관총의 화력이 필요하였고 당시 초기 형태의 항공기에 부담없이 장착하기 위해서나 병력들과 함께하며 전투를 하려다 보니 경량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미 경기관총이라는 분류가 있었지만 이들은 주로 탄창급 탄 방식의 자동 소총들이 대부분이어서 분대 지원하기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종류의 자동화기보다 위체급의 지원하기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그런 요구에 따라 맥심 기관총을 경량화한 형태의 기관총이 나왔는데 냉각 수용량을 줄이거나 공랭식으로 변경하고 삼각대 없이 사용하기 위해 양각대와 개머리판이 추가되는 형태의 개량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각국들은 군축과 전후복구, 경제공황 등을 경험하였고 여기서 나온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해 권력을 얻은 사람이 나오게 되니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집권 이후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무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기관총이 바로 MG34입니다. MG34는 기존의 기관총들과 다른 기관총이었는데 탄띠급탄의 공랭식의 총열 교환이 가능한 기관총으로 경량화되어 분대 지원화 기목적의 경기관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삼각대에 거치하여 중기관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개량 없이도 차량이나 항공기에도 거치가 가능한 최초의 다목적 기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기를 대량 생산에 걸맞으면서 화력 증대와 편의성을 향상시킨 게 바로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도 하는 MG42입니다. 이런 기관총들은 타국의 기관총들과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였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분대 지원하기와 거치식 기관총을 별도로 운영했던 거에 비하여 독일은 그냥 기관총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차후에는 중기관총의 역할은 대구경의 기관총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대구경 기관총들의 탄생도 1차 대전부터 시작되는데 항공기가 발전하면서 비행고도도 높아지고 속력도 빨라지다 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총보다 더 높은 고도까지 사격이 가능한 탄이 요구되었고 M2 같은 대구경 기관총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런 대구경 기관총들은 주로 차량이나 항공기에 장착되어 대공이나 제압 사격용으로 사용되어 일반 소총탄들과 차원이 다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의 시대가 되면서 세계는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게 되었고 각 세력의 표준 탄약에 맞는 기관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탄약이 늘어나면서 기관총도 3가지 종류의 기관총들이 표준화되었는데 분대 단위에서 사용하며 분대의 소총 탄약과 공유가 되는 분대 지원하기와 소, 중대급 이상 또는 차량에서 사용하는 지원하기인 다목적 기관총 59경 이상의 탄약을 사용하며 그나마 도수 운반이 가능한 수준으로 다목적 기관총과 20mm 이상의 탄을 사용하는 기관포 사이를 담당하는 주로 차량에 탑재되는 중기관총 이렇게 3종류가 표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관총들도 각국의 교리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어차피 차량 운용이 아니면 사용하기가 힘든 중기관총 대신 아예 20mm 이상의 기관포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총과 호환성을 나름 높이기 위해 소총의 총열을 연장시키고 소총 탄창을 사용하는 기관총화된 소총을 분대 지원하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총들도 교리의 변화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위의 병대에서는 분대 지원하기를 소총으로 대체하며 연사를 통한 제압보다는 정확한 사격을 통한 표적 제압이 더 효과적이라는 교리를 주장 중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군은 더 위력적인 탄을 사용하는 기관총을 분대 지원하기로 채택해서 사용하려고 하고요. 다목적 기관총에서도 위력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시가전을 하면서 건물벽들로 인해 기존 7.62mm 구경의 기관총이 위력 부족이라 판단하고 더 구경이 큰 경기관총인 MG338을 소량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기라는 게 애초에 설계 결함 등으로 폐급이 아닌 이상 환경과 사용자에 따라서 그 성능 발휘가 좌우됩니다.
그리고 장인은 연장 탓 안 한다지만 장인일수록 좋은 연장만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